네, 안녕하세요. 송정입니다. 어, 저희 이렇게 기초반 지나고 심화 1반, 심화 2반에 지나서 저희가 그러면 한 9개월을 만난 건가요? 그쵸? 네, 네. 정말 이 9개월을 만나면서 참 미운정, 고운정 든 거 맞나요? 이런 말 할 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미운정이 안 들었는데요. 맞아요. 고운정만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저도요. 네. 자, 그래서 이 참 긴 시간이에요. 그쵸. 9개월이라는 시간이. 근데 이제 전문가반 앞두고 이제 심화2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렇게 저희 선생님들께서 낭독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심화2 낭독회를 진행해 주실 우리 신순주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세요.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화2의 맏언니 신순주 인사 올립니다. 송정희 성우님과 함께하는 저희 심화2 낭독회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열렬히 환영하고요. 깊은 감사드립니다. 칠순을 코앞에 둔 나이에 낭독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하지만 막내딸의 적극적인 권유로 낭독학교에 입문해서 저와 딸은 같은 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밤 줌 화면에서 딸내미를 만나는 것도 소확행인데 요즘에는 더 큰 행복이 생겼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씨와 개성 있는 목소리를 기본 탑재한 저희 동기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기초반부터 지금까지 울고 때론 웃으면서 함께 해온 너무나도 착한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게요. 화이팅! 저희들 아직은 많이 미흡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많은 박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낭독가를 소개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저의 딸이에요. 이가인 낭독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가인입니다. 친한 친구가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10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은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도 잠시 사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친구의 사정이 안타까워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100% 좋은 감정으로 그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제 친구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내가 좀 더 넉넉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이지요. 옛 성현의 편지글에서 진정한 우정과 배려를 배우며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거절이 있을까? 소리내어 읽으면 연함이 말했으나 말하지 못한 글 속의 침묵이 읽힌다.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읽어내는 힘이기에 내가 남 앞에서 무릎을 굽히지 않은 지 오래되다 보니 어떤 좋은 벼슬자리도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네. 내 자네에게 급히 절하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네. 자네에게 여기 빈 호리병을 보내니 이곳에 술을 가득 담아 보내줌이 어떻겠는가. 연암 박지원이 초정 박재가에게 보낸 편지.
열을 장맛비에 밥을 싸들고 찾아가는 벗이 되지 못함이 부끄럽습니다. 이 편지를 가져가는 하인편에 공방 200개를 보내드립니다. 호리병 속의 일은 잊으십시다. 이 세상에 양주의 학은 없는 법이라오. 후정 박재가가 연암 박지원에게 보낸 답장.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도 수십 통씩 주고받는 현대인들이지만 다정한 손편지를 주고받는 관계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옛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유통시키지만 마음속 이야기를 따뜻하게 토로할 진심 어린 소통의 매체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문득 정감 어린 손편지의 온기가 그리워지는 시간. 나는 옛사람들의 편지를 찾아 읽으며 허전함을 달래곤 합니다. 최근에는 연암 박지원과 초정 박재가 사이에 오갔던 편지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붓으로 오악을 누르리라는 꿈의 계시를 받은 불세출의 문인 연암. 한번 글을 썼다 하면 너도 나도 필사하여 돌려읽기 바빴던 천하의 문필가 연암이지만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가난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연암의 편지에는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토록 절박한 상황에서도 연암은 유머를 잃지 않습니다. 박재가에게 보낸 편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남 앞에서 무릎을 굽히지 않은 지 오래되다 보니 어떤 좋은 벼슬자리도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네. 내 자네에게 급히 절하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네. 자네에게 여기 빈 호리병을 보내니 이곳에 술을 가득 담아 보내주미 어떻겠는가? 누구에게도 무릎을 굽히지 않다 보니 벼슬자리 하나 얻지 못해 실업자 신세라는 것. 하지만 세상 어떤 좋은 벼슬도 나보다 못할 것이라는 넉살 좋은 허풍도 가득합니다. 분명 돈이 궁한데 돈 이야기는 일절 없습니다. 다만 호리병을 보내며 가득 채워 돌려보내랍니다.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 연암이 자기보다 13살이나 어린 박재가에게 급히 절하는 까닭이 술이었다니. 가난의 서름 중 하나는 먹고 싶은 술조차도 마음껏 즐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빈 호리병을 술로 가득 채워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하면서도 연암은 어찌나 당차고 호방한지요. 박재가는 이 호쾌한 편지의 행간에서 연암의 곤궁함을 그리고 말 못할 배고픔까지 읽어냅니다. 그의 답장은 이렇습니다. 열흘 장맛비에 밥을 싸들고 찾아가는 벗이 되지 못함이 부끄럽습니다. 이 편지를 가져가는 하인편에 공방 200개를 보내드립니다. 보리병 속의 일은 잊으십시다. 이 세상에 양주의 학은 없는 법이라오. 공병은 네모난 구멍을 지닌 동전입니다. 역전을 무려 200개나 보내면서 연암이 그토록 원하는 술은 차마 담아주지 못하는 박재가의 마음. 누구에게도 무릎 굽히지 않는 연암이 자신에게 무릎을 굽힌다면 배도 고픈 것이 아닐까를 걱정해서였을 것입니다. 절친한 벗이 끼니도 챙기지 못한 채 빈속에 술을 들이부을까 걱정하여 술 대신 돈을 가득 챙겨보내는 마음.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것도 감동이지만 그것도 모자라 열흘 장맛비에 밥 사들고 찾아가는 벗이 못되어 미안하다니.
한없이 퍼주면서도 더 주지 못해 안달인 박재가의 애틋한 우정이 느껴집니다. 박재가는 분명 지원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아름다운 거절이 있을까요? 양주의 학은 없는 법이니까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상황은 없음을 가리키는 고사입니다. 연함은 술을 채워달라 썼는데 초정은 배고픔과 절박함과 답답한 마음까지 함께 읽어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하면 혹여 맘상할까 공방을 준다고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가 주고받는 수많은 메시지 속에 숨은 행간의 여백을 읽어야겠습니다. 공식적인 메시지와 예절 바른 사교적 표현들 속에 숨겨진 당신 마음에 깊고 쓰라린 행간의 침묵을요. 이상으로 저의 낭독을 마칩니다. 다음으로 유해심 낭독가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유혜씨입니다. 근데 큰일 났어요. 제 심장이 지금 나대기 시작해가지고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벌써 세 번째 낭독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뿌듯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네, 함께 해주신 송정희 선생님, 그리고 빛나는 동기 선생님들 너무 축하드리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여울 작가가 책 속에 실은 한 100편 정도 되더라고요. 이 명문장 중에서 김약국의 딸들에서 발췌한 예, 우리의 상처로 우려붙인 오색 두각보라는 내용을 선택했는데요. 저는 사실 수업 당시에 이 에피소드를 공부하자마자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서 김약국의 딸들 책을 빌려와서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10대 때 이제 김약국의 딸들을 처음 접한 것 같은데 그때는 솔직히 너무 어렵고 미래의 저나 또는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지 못했던 때라 그냥 딸 부잣집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한 집안이 몰락하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철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회에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다시 접한 김약국의 딸들은 시대적인 배경도 다르고 우리 집안 내력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정도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책을 읽는 내내 우리 가족의 이야기처럼 들렸고 이제 특히 책 속의 엄마 한실댁, 이 한실댁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실댁을 통해서 저는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떠올랐던 것 같고 엄마의 그 지난했던 삶이 너무 마음이 이제서야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엄마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쯤에서 제가 자라온 환경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제가 일남, 오녀, 육남매의 대가족이죠. 이 정도면. 이런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김약국네도 이제 사망하긴 했지만 첫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김약국네하고 우리 가족이 싱크로율 100%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낭독할 때 김약국네 5딸들의 이제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것을 들으시면서 유해심은 과연 몇째 딸일지 생각해 보시면서 점쳐 보시면서 낭독을 들으시면 조금 덜 지루할 것 같습니다. 이제 딸이 5쯤 되면요. 온갖 개성의 집합체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집은 네, 서열 1위인 아들까지 있었으니까 엄마의 고충과 역할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었고 항상 토끼잠을 주무시며 바쁘게 지내셨던 이제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그런 정신없는 엄마의 삶 속에서도 이제 우리 엄마는 한실댁처럼 우리 5딸들을 보물이며 자궁의 뿌리라고 생각하셨고 그 반증이 뭐냐 하면 풍족하지 않은 형편인데
딸들에게 최대한의 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애쓰시면서 엄마가 사셨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제 엄마를 그리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처로 오려붙인 오색 조각보. 소리내어 읽으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한 가족의 장구한 역사가 손안에 잡힐 듯 생생하게 다가온다. 아주 머나먼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몇십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보통 사람들의 처절하고도 기구한 운명의 대서사가 펼쳐진다. 한실댁은 자손 귀한 집에 와서 아들 못 낳는 것을 철천제안을 삼고 있었다. 남편 보기 부끄럽고 남 보기가 부끄러웠다. 그는 작은 댁이라도 얻어서 자손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은근히 영감에게 비춰봤으나 김약국은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그러나 한실댁은 그 많은 딸들을 하늘만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딸을 기를 때 큰딸 용숙은 셈이 많고 만사가 칠칠하여 대갓집 맏며느리가 될 거라고 했다. 둘째 딸 용비는 영민하고 훤칠하여 네 집 아들 자식과 바꿀까 보냐 싶었다. 셋째 딸 용란은 옷걸음 한 짝 달아입지 못하는 말괄량이지만 달나라 항아같이 어여쁘니 의뢰 남들이 다 시중들 것이요.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리라 생각하였다. 넷째 딸 용옥은 딸 중에서 제일 인물이 떨어지지만 손끝이 아물고 말이 좁고 심정이 고와서 없는 살림이라도 알뜰히 꾸며 나갈 것이니 걱정 없다고 했다. 막내둥이 용애는 어리광꾼이요. 엄마 옆에 아니면 잠을 못 잔다. 그러나 연한 배같이 상냥하고 귀염성스러워 어느 집 막내 며느리가 되어 호강을 할 거라는 것이다. 용숙이 과부가 됨으로써 한실댁의 첫 꿈은 부서졌다. 박경미, 김약국의 딸들 중에서 마로니에 북스. 단 한 문단으로 그 수많은 인물의 복잡한 갈등과 이야기의 실마리를 과감하게 압축한 김약국의 딸들의 명장면입니다. 손이 귀한 집 며느리로 들어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평생 괴로워하던 한실댁에게 저마다 개성이 뚜렷한 다섯 딸들은 하나같이 귀한 보물이었고 빛나는 자긍의 뿌리였습니다. 하지만 내 딸들은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엄마의 큰 그림이란 항상 어긋나거나 이지러지기 쉬운 것이지요. 한실댁은 매번 딸들이 자신을 실망시킬 때마다 아프게 깨닫습니다. 그것은 딸들의 잘못이라기보다 여성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 분위기,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하는 남성들의 이기심과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약국네 딸들은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찢어진 운명의 피륙을 한 땀 한 땀 기어나갑니다. 그 눈부신 상처들의 옷감으로 오리고 붙이고 기워낸 아름다운 오색 조각보 같은 이야기가 바로 김약국의 딸들입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낭독가는요.
백지연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백지연 선생님,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백지연입니다. 굉장히 많이 긴장됩니다. 음, 꿈을 찍어주는 카메라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찍고 싶습니까? 저의 꿈은 도전에 앞서 두려운 마음 극복하기입니다. 첫 시험, 첫 출근, 첫 운전, 첫 무대. 처음이 들어간 단어 앞에서는 늘 설레곤 하지요. 또한 두렵기도 하고요. 살다 보면 처음이 줄어드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려다가도 지금 시작해도 될까? 너무 늦은 거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다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껏 별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굳이 해야 하나 하는 게으름과 귀찮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참 뒤에야 그때 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할 걸 하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저의 첫 낭독은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며 지금 이 순간 낭독 발표를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럼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찍어주는 카메라가 있다면 카메라가 찰칵 소리를 낼 때마다 우리의 겉모습을 찍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찍을 수는 없다. 소리내어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꿈을 찍는 사진관이 문을 활짝 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우리에게 없지 못할 가장 귀한 것의 하나는 과거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추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묵은 앨범을 꺼내서 사진 위에 머물러 있는 지난날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진이란 다만 추억의 그 어느 한순간이요. 그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란 흔히 사진첩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것이 남아 사변으로 인하여 거의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행이 우리에겐 꿈이란 게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리어 서로 만나지 못하는 사이라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꿈길엔 38선이 없습니다. 내게는 안타깝게 그리운 아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 아기의 사진까지를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사진기를 만들게 된 게 그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당신도 곧 그리운 이를 만나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운 이의 꿈을 사진 찍어 드릴 테니 그 방법, 당신이 있는 방 한 구석에 종이 한 장과 만년필 한 개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그 종이에 그 파란 잉크로 당신이 만나고 싶은 이와의 지난날의 추억의 한 토막을 써서 그걸 가슴속에 넣고 오늘 밤을 주무십시오. 내일 날이 밝으면 당신은 지난밤에 본 꿈과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미안한 것은 이곳은 산중이어서 손님들에게 대접할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룻밤 그냥 주무셔 주십시오. 꿈을 찍는 사진관 RM 강소천. 꿈을 찍는 사진관 중에서 매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시대. 그래서 사진이 별로 신기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 우리의 꿈을 찍는 사진관은 발명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꿈을 찍는 사진관이 있다면 나는 매일 밤 꿈을 찍어 꿈 일기를 쓰고 싶습니다. 내가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내 소망들. 오래전에 꼭 기억해두고 싶었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잊어버린 꿈들. 그 모든 안타까운 꿈들을 오밀조밀 담아둘 수 있는 작은 보석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꾼 꿈도 잘 기억해내지 못하는 우리지만 꿈을 찍는 사진관을 소리내어 발음하는 순간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련한 꿈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듯 합니다. 떨어질 듯 떨어질 듯 하늘을 더듬더듬 날아다니는 꿈. 못 견디게 그리운 이를 꿈에서라도 수줍고 어색하게 만나는 꿈. 커다란 관광버스를 몰고 사랑하는 이들을 뒷좌석에 태우고 아무런 제약도 방해도 없이 전국 일주를 하는 꿈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꿈보다도 더 궁금한 것은 당신의 꿈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 자신일 수밖에 없으므로 타인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덜 미워하고 서로에 대해 덜 짜증내고 서로를 더 많이 아끼고 보살필 수 있을 테니까요. 꿈을 찍는 사진관이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꿈속에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꿈속에 들어가 당신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고 술잔을 기울이며 아무 말 없이 당신의 끝나지 않는 넋두리를 남김없이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이혜진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신입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글을 고른 이유는 단순히 이런 어려운 소설은 어떻게 낭독하나 이런 호기심에서였습니다. 이상의 날개 하면 학창시절에 모더니즘, 의식의 흐름 이런 단어하고 함께 그 난해함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정여울 작가의 시선을 따라서 반복해서 읽다 보니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에게 가는 길을 알지 못해서 그 언저리를 맴도는 주인공이 무척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서로의 진심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흔히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통의 방법들을 많이 제시하기도 하는데 저는 아내에게 가는 길이라는 작가의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길을 보면 걸음을 떼서 걷고 싶고 걷다가 갈래길이 나오면 어디로 가야 더 좋을지 살펴보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듯이 많은 소통의 기법들보다 서로에게 가는 좋은 길을 찾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 주인공이 오랜 헤매임 끝에 결국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는 길을 찾았기를 바라면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소리내어 읽으면 정말로 내 앞에 돋보기가 하나 나타나고 그리고 새하얀 종이 위에 한 점이
돋보기에 모인 햇살로 타오르는 느낌이다. 나는 조그만 돋보기를 꺼내가지고 아내만이 사용하는 지리가미를 그을려가면서 불장난을 하고 논다. 평행광선을 굴절시켜서 한 초점에 모아가지고 그 초점이 따끈따끈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종이를 그을리기 시작하고 가느다란 연기를 내면서 드디어 구멍을 뚫어놓는 데까지 이르는 그 얼마 안 되는 동안의 초조한 맛이 죽고 싶을 만치 내게는 재미있었다. 아내의 화장대 앞으로 가까이 가서 나란히 늘어놓인 그 가지각색의 화장품 병들을 들여다본다. 그것들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매력적이다. 나는 그 중에 하나만을 골라서 가만히 마개를 빼고 병구멍을 내 코에 가져다 대고 숨죽이듯이 가벼운 호흡을 하여 본다. 이국적인 센슈얼한 향기가 폐로 스며들면 나는 저절로 스르르 감기는 내 눈을 느낀다. 확실히 아내의 채취의 파편이다. 이상, 날개 중에서. 날개의 주인공은 결혼했지만 소년 같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있지만 사회인으로서의 일상생활이 없습니다.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처럼 하루 종일 놀이로 시간을 보내고 아무런 시름이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번민으로 가득합니다. 아내를 직접 만날 일이 거의 없어 아내의 물건을 통해 아내의 아련한 체취를 확인하는 남편의 모습. 아내가 외출만 하면 아내의 화장대에 놓여있는 온갖 물건들을 장난감 삼아 놀이를 즐기는 남편. 그는 아내의 화장대에서 이런저런 물건을 가지고 노는 것을 다시 없는 내 오락이라 말합니다. 그는 아내를 분명 사랑하고 아내는 늘 바로 옆방에 있지만 그는 아내에게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아내는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남편에게는 형식적인 관심만을 보이며 남편을 진심으로 배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가 없는 방에서 아내의 화장품과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며 아내의 채취를 느낍니다. 소심하고 유약한 이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유일한 안타까운 방법입니다. 어린 시절의 이상의 날개를 읽을 때는 주인공이 무척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과연 우리는 서로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 퍼뜩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연인에게, 친구에게, 자식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가는 가장 가까운 마음의 길을 과연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그 사람 마음은 대충 이런 모양이겠지 하고 짐작하고 예단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아주 가깝다는 이유로, 매우 오래 보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찬찬히 관찰해보는 첫 마음의 조심스러움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요.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해 주실 분은 이인희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인희입니다. 저는 날마다 달립니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머리가 띵해지도록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밤 11시쯤 잠이 들 때까지 달립니다.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두 집 살림을 하는 저는 주말에도 달립니다. 평일에 못한 살림을 챙기느라, 다음 주에 먹을 식구들의 먹거리를 챙기느라 주말 내내 달립니다. 20년을 공부하며 20년을 일하며 학생으로 선생님으로 엄마로 딸로 며느리로 아내로 정말 쉼없이 달렸고 또 달리는 중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인데 왜 몰라주나 하는 섭섭함과 나는 힘에 부치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왜 너희는 그러지 못하나 하는 원망이란 감정에 사로잡혀 무너진 마음을 이 글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딱히 무얼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넌 지금 존재만으로도 충분해. 딱히 누가 널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 지금까지는 저의 투정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그대나 나나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요. 소리내어 읽으면 아하, 쉬워라. 아하, 고마워라. 아하, 뭉클해라. 이런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삶에서 진정 귀한 것들은 이처럼 단순하고 명쾌한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붙들고 놓지 못했던 모든 욕심의 찌꺼기들이 문득 부끄러워진다. 요즘 출세 좋아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출세지요. 나 이거 하나가 있기 위해 태양과 물, 나무와 풀 한 포기까지 이 지구, 아니 우주 전체가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가 빠져도 안 돼요. 그러니 그대나 나나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장일순, 김익록 편, 출세.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가치관을 당연한 것으로 배웠지만 가끔은 열심히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열심히 몰입하다 보면 그 일에 집착하게 되고 집착은 욕심을 낳고 욕심은 실망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 없는 열심이란 불가능합니다. 잘 될 것이라는 기대로 달리고 또 달리다가 결과가 무척 실망스러웠을 때 운명처럼 이 글을 만났습니다.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출세인데. 나는 또 무슨 출세를 바라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고 또 달렸을까. 나는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이 들 때마다 이 글을 떠올립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태어났잖아. 자라왔잖아. 지금 살아있잖아. 스스로를 달랩니다. 살아있다는 것만큼 눈부신 권력이 있을까요? 타인에게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다는 이유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살아있음의 권력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세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출세도 사족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붙들고 놓지 못했던 모든 욕심의 찌꺼기들이 문득 부끄러워집니다. 출세란 곧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출세란 그토록 간단한 것인데, 출세란 그토록 소박한 것인데, 나 하나를 이 세상에 붙들어 주느라 그 얼마나 많은 나무와 풀 한 폭, 물과 바람과 소리가 수고로운 시간을 보냈을까. 그 모든 출세의 기적들이 모여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있으니, 우리의 지금 여기 함께 있음은 얼마나 뜨거운 기적인.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신미경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미경입니다.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서 지금 벌써 우리가 세 번째 낭독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두근거림과 이 조마조마한 마음은 달랠 수가 없네요. 떨리는 목소리로 낭독하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태어난 척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텍스트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의 20대를 떠올리다입니다. 누구나 영원할 것 같던 20대를 거쳐 지금 이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담히 지내온 나에게 아주 잘 살았다고 토닥여주고 싶습니다. 본문에 그 시절에 내게 돌아가 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라는 작가님의 글에 공감하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의 20대를 떠올리다. 소리내어 읽어보면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의 20대가 떠오른다. 가난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당연하게 포기했던 시절.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어른들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시절. 나처럼, 당신처럼 그 아픈 시절을 거쳐 그토록 갈망했던 시인이 된 한 젊은이의 쓰라린 고백이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여상을 졸업하고 높은 빌딩으로 출근했지만 높은 건 내가 아니었다. 높은 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꽃담은 청춘을 바쳤다. 억울하진 않았다. 불 꺼진 방에서 더듬이가 긴 곤충들이 나 대신 잘 살고 있었다. 빛을 싫어하는 것 빼곤 더듬이가 긴 곤충들은 나와 비슷했다. 가족은 아니었지만
불탄가스 중독으로 싶었지만 더듬이가 긴 곤충들이 내 이마를 더듬어 우, 우, 가족은 아니었지만 아름다운 청춘 같았다. 벌레가 된 사내를 자연동 헌 생에 꼭 한 번 있다는 행운 같았다. 신미경 선생님. 네. 네, 아, 다름이 아니라요. 선생님이 낭독이 너무 좋은데 지금 인터넷 상황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중간중간 좀 끊겼거든요. 제가요. 네네. 그래서 신미경 선생님 혹시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지금도 좀 안 좋거든요. 어, 혹시 핸드폰으로 들어오실 수 있나요? 핸드폰으로 네네네. 신미경 선생님 핸드폰으로 다시 들어오시고요. 먼저 수영 선생님 진짜 먼저 예. 선생님 낭독이 고스란히 좀 다 잘 담겼으면 좋겠어 가지고 고렇게 진행을 해도 되거든요, 선생님. 당황하지 마시고요. 핸드폰으로 한번 요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당연히 온라인상에서 지- 네네네네. 미경 선생님 좀 안 좋아요. 그쵸? 저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미경 선생님이 안 좋으신 거죠? 네. 자, 네. 뭐 온라인이다 보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고스란히 신미경 선생님의 낭독 파트를 잘 담고 싶은 마음에 요렇게 좀 진행을 하고요. 저희 먼저 어 수영 선생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오늘 그 포스터의 핑크빛과 옷 색깔을 좀 맞춰서 들어오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맞춘 건 아니고, 사실 들어와 보니까 색깔이 같았어요. 생각은 그래요? 못 했던데, 네. 네. 우선은 제가, 지금 준비된 대로 네. 진행을 해 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수영입니다. 잠시만요. 저도 올리는데, 네네네. 괜찮을까요? 어 이제 괜찮을까요? 네네. 네, 신미경 선생님이 지금 음성을 하셨고 연결 끊기 네, 하실 거예요. 정리하실 거예요. 네. 네. 수영쌤 가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오늘 낭독으로 소개하는 묵은 이색은 격변의 역사 속에서 몇 번이나 유배나 추방을 당했고 첫째, 둘째 아들이 살해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때 스승이었던 이색은 제자였던 정도준이 겨눈 칼날 앞에 서야 했고 새 정권의 권유를 뿌리치고 낙향했지만 아들들의 죽음 때문에 결국에는 깊은 병을 얻게 됩니다. 시골집에 은거한 지 2년 만에 부인이 죽고 그로부터 2년 뒤엔 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기구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하여 이색은 세상사 다 잊고 싶다는 고백, 생각이 많은 게 결국 병을 부르니 그 생각 자체를 쉬는 게 어떤 약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보약을 드셔보셨나요? 저는 살면서 크게 3번 먹었던 것 같습니다. 고3 때 생리통으로 대굴대굴 구를 만큼 심해서, 첫 아이 출산 후에, 그리고 30대 후반 사회에서 격렬하게 살아가며 심신이 폐허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러 잔병들과 함께 몸이 많이도 아파서 거금을 들여 부모님께도 못 해드린 보약을 먹었으나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몸이 아닌 마음을 쉬는 것이 보약보다 더 필요한 때가 이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집이 편한 휴식처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피곤하여 주말에 잠을 좀 더 잔다 한들 잘 쉬었다 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늘 피곤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채로 살아가면서 쉬어도 쉰 것이 아닌 진정한 쉼을 쉴 수가 없었던 것이겠지요. 이처럼 이색은 마음이 쉬지 못하면 몸인들 제대로 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목은 이색의 글과 정여울 작가의 글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진정한 쉼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라며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쉬는 것이 보약보다 나을 때 소리내어 읽으면 내 마음이 문득 쉴 곳을 찾는다. 소리내어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 이 모든 글자들이 하나하나 쉴 수 있는 폭신한 의자가 되어준다. 이미 지나가 버린 아주 하찮은 일들조차도 꿈속에서는 선명하게 떠오르곤 한다네. 건망증을 고쳐준 사람을 창을 들고 쫓아냈다는 그 이야기 또한 일리가 있구나. 아내를 홀로 남겨두고 남편 혼자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그저 우연히 한 말은 아닐 터인데 오랫동안 병석에서 앓다오다 이제야 뒤돌아보니 기심을 내려놓는 것이 보약보다 낫다네. 이색, 기심을 내려놓다. 오금고. 황당한 이야기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헛웃음이 나오며 고개가 끄덕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건망증을 치료해준 사람을 쫓아내버렸을까요? 아픈 과거를 잊을 수 있는 자유야말로, 건망증이야말로 삶의 무게를 그나마 덜어내주는 작은 휴식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아내를 잊어버리고 이사를 떠나버린 어처구니 없는 남편의 이야기도 황당하기로는 한술 더 뜨지만 오죽 정신이 없었으면 하나뿐인 아내를 잊어버리고 이사를 갔을까 하는 연민도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번민에 시달려오던 모근이색은 이토록 속수무책인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방책으로 기심을 내려놓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심. 그것은 기회를 엿보는 마음, 책략을 쓰고자 하는 마음, 더 나은 기회를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힘들었던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회를 엿보는 마음. 기심은 끊임없이 마음을 깨어있게 만듭니다. 좋은 의미의 깨어있음이 아닌 지나친 긴장 상태로 몰아갑니다. 주말에 충분히 쉰 것 같은데도 월요일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문득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몸이 쉬면 뭐하니? 마음이 못 쉬었잖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그토록 따로따로였다니요. 몸은 쉬었지만 마음은 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 걸까요? 일을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은 깊이 병듭니다. 힘들 때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에게 넌지시 물어야겠습니다. 마음아, 쉬었니? 마음아, 오늘은 아주 조금이나마 쉬어보긴
한 거니? 이상으로 저의 낭독을 마치며 다음 낭독가는 유여경 선생님이십니다. 네, 유여경입니다. 선생님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시간에 쫓겨서 지내셨는지, 아니면 시간을 관리하면서 지내셨는지요? 어, 저는 이 책의 수많은 제목 중에서 눈길을 확 끄는 것이 있었는데요. 한 글자를 쓰기 위해 인생 전체를 돌아다보다. 이 한 줄에서 인물의 위엄과 자신에 대한 엄격함, 어찌 보면 시간과 상황을 잘 다루고 있다는 자기주도적 여유로움까지 느껴져서 참 멋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요즘 시간과 일에 쫓겨 살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무엇 하나 제가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서 힘든 시기에 들어온 글귀입니다. 하지만 주인공 추사 김정희도 강박과 고뇌가 있었고요. 긴장과 어지러움을 평정시키려 안간힘을 쓰셨더군요. 호수처럼 맑은 선정에 들어 글씨를 쓰기 위해서요. 인간은 이렇게 주변에 흔들리는 다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조급함을 이기고 어떻게 평정심을 찾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책과 글쓰기로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낭독이 있다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글자를 쓰기 위해 인생 전체를 돌아다 보다. 소리내어 읽기도 좋지만 연필이 종이에 사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좋은 글을 필사하는 것도 멋진 방법이다. 타인의 아름다운 영혼과 좀 더 친해지는 법. 만날 수는 없어도 읽을 수는 있는 타인의 마음과 가까워지는 법이다. 차가운 한양거리의 찬바람이 그를 공격하고 더위가 공격했다. 높은 관직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업장이 강박하고 과거 입격을 위해서 읽어야 하는 서책들과 그것에 어려있는 곰팡이들이 공격하고 써야 할 글씨와 지어야 할 시와 그려야 할 그림들이 공격하고 드높은 곳에 있는 신들이 공격하고 넘어야 하는 드높은 운명의 고갯길, 건너야 하는 깊은 강이 또한 공격했다. 늘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철이 들면서 그가 주력한 것은 오로지 삶의 긴장감을 풀어 누기는 일이었다. 긴장감으로 인해 딱딱해지는 몸과 마음을 풀어 누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그 방편이 시 짓고 글씨 쓰고 그림 그리고 난초 치는 일이었다. 그 어지러움을 평정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몸과 마음에 얽히어 있는 탐욕과 오만과 조급성을 모두 털어버리고 가을 호수처럼 맑은 선정에 들어야만 그 글씨를 쓸 수 있을 터였다. 한승원, 추사 중에서 글자 하나를 쓰기 위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는 추사의 깊은 고뇌가 실려있는 글입니다. 글자 하나를 쓰기 위해 그 수많은 고민과 아픔을 겪었을 추사 김정희의 노고를 생각하며 글씨란 곧 마음씨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무심코 길가에 쓰레기를 버릴 때
전철에 탄 옆 사람의 신발을 밟았을 때, 가볍게 한 농담이 타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때, 결별을 선언하는 내 차가운 말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평생 치명적인 흉터로 남을 때, 그 모든 흔적은 단순한 자책감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부끄러운 흔적들이야말로 내 존재의 일부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으로 번져나갑니다. 미안하고 부끄럽고 서러운 흔적들뿐 아니라 그립고 따스하고 어여쁜 흔적들 또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 존재의 어엿한 일부가 아닐까요? 글씨에 인간의 영혼과 인격과 경험이 묻어난다고 믿는 세계관은 이제 철진한 것이 되어버렸지만 나는 아직도 글씨체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남기는 흔적에 얼마나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단 한 줄씩만이라도 내 글씨, 내 마음으로 글을 쓸 수만 있다면 글씨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우리 마음의 발자취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여기까지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낭독가는 최선희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최선희입니다. 가을날 노란 들국화가 그냥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피우셨다는 것을 깨달은 이성선 시인과 또 산사에서 수행하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명랑함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원영 스님의 마음, 그리고 또 오래될수록 부드럽고 더욱 고매한 멋을 풍기는 한지처럼 저 또한 아름다움 속에서 맑은 영혼으로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지같이 맑은 당신 영혼만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정성 들여 낭독 소포를 배달합니다. 한지같이 맑은 당신 영혼만이. 소리내어 읽으면 마음속에 가장 그리운 사람이 떠오른다. 그 그리운 사람에게 혹시 보낼 수 없는 편지가 있었다면 이 시와 함께 실어 저 하늘 높이 띄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가을날 오후의 아름다운 햇살 아래 노란 들국화 몇 송이 한지에 정성 들여 싸서 비밀히 당신에게 보내드립니다. 이것이 비밀인 이유는 그 향기며 꽃을 하늘이 피우셨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와서 눈을 띄우고 차가운 새벽 입술 위에 여린 이슬에 자취 없이 마른 시간들이 쌓여 산빛이 그의 가슴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드리는 정작의 이유는 당신만이 이 향기를 간직하기에 가장 알맞은 까닭입니다. 한지같이 맑은 당신 영혼만이 꽃을 감싸고 눈물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추워지고 세상의 꽃이 다 지면 당신 찾아가겠습니다. 이성선, 소포. 마음이 허전해질 때마다 떠올리는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릴 때 절에서 자라 스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큰 스님을 어머니처럼 모셨다고 합니다. 스님은 나와 처음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숨김없이 들려주셨습니다. 사문의 길에 들기 위해 삭발을 할 때 그 구체적인 느낌이 어땠는지조차도 생생하게 들려주셔서 나는 그 심각한 순간에 스님과 함께 까르르 웃고 말았습니다. 나는 만난 지 1시간도 안 되어 마음을 그토록 활짝 여는 사람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불교 방송 아침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원영 스님입니다. 스님은 내게 잊을 수 없는 소포의 추억도 들려주셨습니다. 산사에서 수행을 하고 계실 때 초가을 무렵 앞다투어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잎이 너무나 예뻐서 큰 스님께 그 은행잎 한 다발을 모아 붙여드렸다고 합니다. 소포꾸러미는 커다란데 내용물이 너무 가벼워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열어보신 큰 스님께서는 역시나 원영 스님다운 발상에 다른 스님들과 함께 한바탕 크게 웃으셨다고 합니다. 그 풋풋하고 촉촉한 가을의 정서를 함께 나누고 싶어 은행잎을 한 상자 가득 소포로 붙이신 원영 스님의 마음, 그리고 그 은행잎 소포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물처럼 받아들이신 큰 스님의 마음. 나는 그 순간 스님들의 그 아름다운 우정에 기분 좋은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마음을 담은 수포란 모름지기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노란 들국화 몇 송이를 한지에 정성스레 포장하여 마치 보물처럼 연서처럼 고이 보내고 싶은 마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사람에게 바로 그 들국화 소포를 붙이고 싶은 간절한 마음. 이 계절에 이 한 번뿐인 향기를 간직할 만한 그런 마음의 향기를 말없이 알아줄 단 한 사람에게 비밀스레 붙이고 싶은 소포. 그런 소포를 붙일 수 있는 해맑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슬픔도 이겨낼 수 있을 터인데요.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정주아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주아입니다. 저는 연대는 물처럼 낮은 곳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에피소드를 선택했는데요. 이 글을 선택한 이유가 내용이 아주 짧기도 하지만 연대라는 단어가 주는 힘 때문이기도 합니다. 연대는 개인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함께한다고 다 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함께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뜨거운 열정이기도 합니다. 마치 힘든 여정을 함께하는 동료들처럼 서로의 어깨를 격려하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며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연대라는 말이 저희 나낭의 심화 이반과 가장 어울리는 단어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저희가 심화 이반 낭독회까지 9개월이라는 시간을 낭독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데
송정희 선생님을 비롯하여 저희 반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 연대를 몸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반은 사랑, 연대 그 자체입니다. 동의하시죠? 매 교육 시간마다 애정 가득, 열정 가득, 한결같은 마음으로 온 맘 다해 지도해 주시는 송정희 성우님, 그리고 우리 중 누군가는 때론 힘들어하고 지쳐할 때,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이 없다고 할 때, 힘이 남아있는 선생님들이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격려하며 함께 발을 맞추어 걸어가 주고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낙오되지 않으면 된다는 선생님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반 선생님들은 모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낭독도 너무 좋지만 낭독을 통해 만난 우리의 인연 또한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이런 연대의식으로 낭독의 물결이 더 흘러 크고 멋진 낭독의 바다에 이르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낭독의 인연으로 만나 끈끈해진 우리 선생님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연대는 물처럼 낮은 곳과 함께하는 것. 소리내어 읽으면 정신이 번쩍 난다.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스스로를 이 글에 비춰본다. 강한 사람에게 더 당당해지고 약한 사람에게 더 너그러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나는 자주 사람을 두 종류로 대별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당당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관대한 사람과 반대로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비굴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오만한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조합은 없습니다. 강한 사람한테 비굴하지만 약한 사람한테 관용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원칙 없이 좌충우돌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연대는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종이고 영합일 뿐입니다. 연대는 물처럼 낮은 곳과 하는 것입니다. 잠들지 않는 강물이 되어 바다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영복, 담론 중에서 돌베개. 구구절절 옳습니다. 그래서 더 숨이 탁 막힙니다. 정말로 다른 조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약한 사람에게 관대하면서 강한 사람에게 굴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약한 사람에게 가혹하면서 강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가혹한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약한 사람에게 약하고 강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은 힘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내면의 빛이 곧 그의 힘이니까요. 바깥에서 오는 힘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약한 사람에게 온갖 갑질을 서슴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작은, 아주 작은 권력도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휘두르려 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분들에게 이 문장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새 가슴속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며 모든 크고 작은 고민들이
순간 한꺼번에 풀리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노선을 정해야 합니다. 강한 자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고 약한 이들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는 사람이 되자. 단호하게 그 길을 밀고 나간다면 내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조차 끝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이영숙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숙입니다. 저는 오늘도 부엌에서 밥을 하고 미역국을 끓이고 오이나물을 무쳤습니다. 아마 내일도 모레도 어쩌면 죽는 날까지 저는 거의 매일 싱크대 앞에서 서성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부엌에서 가지는 느낌이 달라지더군요. 젊은 시절에는 내가 만드는 음식이나 예쁜 그릇 등에 관심이 많았지요. 그런데 4455를 지나 66 사이즈의 나이를 입은 요즘의 저에게 부엌은 종종 추억의 앨범을 펼쳐 보이곤 합니다. 절대로 3층 밥을 짓는 실수 같은 건 저지르지 않는 믿음직한 쿠크밥솥이 따로 있고요. 화력 조절이 마음대로 되는 불아궁이가 4개나 있는 부엌. 어렸을 적 우리 온 가족이 잠자던 그 단칸방보다도 더 넓은 지금의 부엌은 오히려 엄마가 연탄 아궁이 하나로 지어내신 밥과 된장찌개, 꽁치구이 등의 맛을 먼 기억에서 자꾸 꺼내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부엌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신 곳입니다. 바로 매일 엄마를 만나는 곳이지요. 마음대로 화력 조절이 되지 않는 단 하나의 연탄 아궁이로 10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삼시세끼 배불리 먹었던 따끈따끈한 밥과 국과 반찬. 이제 보니 그것은 연탄보다 더 뜨거운 엄마의 사랑과 헌신이 빚어낸 기적의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칼도마 하나 펼칠 곳이 마땅치 않았던 흙바닥 부엌이라 비좁은 텐마루에서 칼국수를 밀고 서시던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엌, 아궁이, 그리고 가마솥의 추억. 소리내어 읽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그리운 부엌, 가장 애틋한 부엌의 풍경이 펼쳐진다. 어려서는 흙바닥에 물두멍이 있고 2개의 아궁이에 가마솥과 동솥이 걸려있는 부엌에서 지은 밥을 먹었다. 큰 솥엔 밥을 하고 작은 솥엔 국을 끓였다. 불을 떼고 난 후 밥솥 아궁이에는 된장찌개 냄비를 얹고 국솥 아궁이에는 석쇠를 올려 김을 굽거나 간고등어를 구웠다. 뜨겁고 어둡고 바쁜 부엌이었다. 나는 고작 13살에 그 부엌을 떠났다. 그 후 내 소유의 부엌을 여러 개 거치면서 밥상을 차렸고 혼인을 했고 아이를 길렀고 나이를 먹었다. 요즘도 나는 여전히 부엌을 서성거리며 밥상을 차린다. 아마 죽기 전까지 언제나 그럴 것이다. 쌀을 불리고 국거리를 다듬고 마늘을 다지고 찌고 굽고 튀기고 삶으면서
생각해보면 기억나는 숱한 부엌이 있다. 여고 때 살던 안동시 동문동 192번지의 집은 방문 앞 연탄아궁이 위에 지붕을 이은 가건물로 달아서 만든 부엌이 있었다. 구멍 3개 뚫린 브로크 벽돌로 지은 가건물은 벽 사이로 바람이 숭숭 들이쳤다. 마룻장을 들치면 연탄아궁이가 나오고 왜 그런지 이름이 두꺼비 집이던 무거운 무쇠 뚜껑을 들치고 냄비를 얹어 밥을 했다. 화력이 센 연탄불에 알루미늄 냄비를 얹어서 짓는 밥은 다른 연료로 짓는 밥과는 전혀 다른 밥맛이 났다. 잠깐 방심하면 냄비째 까맣게 태우기 십상이었지만 밥맛만은 고슬고슬하게 달았다. 동문동의 달아낸 부엌 브로크 담의 구멍에는 학교를 파하고 돌아오는 나를 기다리는 편지 봉투가 언제나 꽂혀 있었다. 집에 들어오면 일단 연탄아궁이에 불구멍을 열고 다음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다. 방은 금방 뜨거워졌다. 봉투 속에서 쏟아지는 현란한 말들로 달구어졌는지 열어놓은 불구멍이 그토록 효과가 좋았는지는 지금껏 미확인이다. 김서령, 부엌 중에서. 내게도 잊을 수 없는 부엌들이 있습니다. 온갖 화려한 기능을 자랑하는 시스템 부엌들이 사람들의 헉신 눈을 자극하는 요즘이지만 그래서 부엌조차 통째로 구입하는 소비의 대상이 되어버렸지만 잊을 수 없는 부엌은 그런 화려한 부엌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부엌은 따로 있습니다. 연탄이 있고 아궁이가 있고 석쇠가 있고 커다란 솥이 있던 어린 시절의 부엌. 연탄 위에 석쇠를 올려놓고 가래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엄마가 안 계실 땐 친구들을 불러다가 설탕과 소다로 뽑기나 달고나를 해 먹다가 결국 엄마에게 들켜 부직갱이로 얻어맞던 기억을 간직한 그 부엌이 그립습니다. 오이를 채 썰고 물을 깍둑 썰고 콩나물을 데치고 이면수를 굽고 꼬리곰탕을 고아내던 엄마의 손길이 그립습니다. 그런 부엌에는 조왕신도 왔다 가고 삼신할미도 잠시 쉬었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쩐지 지금처럼 화려하고 세련된 시스템 부엌에는 조왕신도 삼신할미도 둘러보실 마음이 안 들 것 같습니다. 너무 숨이 막혀서 너무 완벽해서요. 온갖 재료들을 썰고 다지고 끓이고 다리고 고아내는 동안 그 재료들과 함께 단단해지던 추억, 웃음소리, 훌쩍이는 서글픔의 소리가 그립습니다. 언젠가는 소중한 이에게 따뜻한 생일상 한번 차려주어야 할 터인데 말입니다. 다음은 아까 신미경 선생님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다시 하기로 했죠. 신미경 선생님께서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다시 낭독을 하게 된 신미경입니다. 아까 긴장을 해서 인터넷도 제 긴장한 걸 알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제가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의 20대가 떠올리다. 괜찮아. 소리내어 읽어보면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의 20대가 떠오른다.
가난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당연하게 포기했던 시절.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어른들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시절. 나처럼, 당신처럼, 그리고 그 아픈 시절을 거쳐 그토록 갈망했던 시인이 된 한 젊은이의 쓰라린 고백이 이 시에 담겨 있다. 여상을 졸업하고 높은 빌딩으로 출근했지만 높은 건 내가 아니었다. 높은 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꽃다운 청춘을 바쳤다. 억울하진 않았다. 불 꺼진 방에서 더듬이가 긴 곤충이 나 대신 잘 살고 있었다. 빛을 싫어하는 건 빼곤 더듬이가 긴 곤충은 나와 비슷했다. 가족은 아니었지만 가족 같았다. 불 꺼진 방, 번개탄을 피울 때마다 눈이 시렸다. 가끔 70년대처럼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고 싶었지만 더듬더듬 더듬이가 긴 곤충이 내 이마를 더듬었다. 우, 우. 가족은 아니었지만 가족 같았다. 꽃다운 청춘이었지만 벌레 같았다. 벌레가 된 한 해를 아현동 헌 책방에서 만난 건 생애 꼭 한 번 있다는 행운 같았다. 그 후로 나는 더듬이가 긴 곤충과 진짜 가족이 되었다. 꽃다운 청춘을 바쳐 벌레가 되었다. 불 꺼진 방에서 우, 우, 거짓말을 타전하기 시작했다. 더듬, 더듬, 거짓말 같은 시를. 안현미, 거짓말을 타전하다. 이 시를 소리내어 읽어보면 열정페이에 지쳤던 나의 20대가 생각납니다. 사실 30대 초반까지 나 또한 열정페이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때는 열정페이라는 똘똘한 단어가 없어서 내가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할 수 없었습니다. 열정 플러스 페이라니 우리말과 외국어의 독특한 조합이긴 하지만 열정페이는 분명 가슴 아픈 우리말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외국어로는 좀처럼 그대로 번역할 수 없는 서글픈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무엇으로 밥을 벌어먹어도 좋으니 그저 글을 쓸 수만 있다면 살 것 같았던 그 시절의 내가 떠오릅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일 단 하나를 위해 하기 싫은 일 1000가지를 묵묵히 참고 해내야 했던 그 시절의 내가 지금의 나보다 훨씬 강인하고 용감했습니다. 그 시절에 내게 돌아가 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는 어차피 잘 해낼 수 있으니 결코 주눅들지 말라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게 수많은 고민의 편지를 보내는 20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바로 그것입니다. 어차피 잘 될 것이니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왕언니 신순주 선생님의 낭독을 듣겠습니다. 선생님,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입니다. 엔딩입니다. 네, 네. 선생님들 다시 박수요. 네, 신순주입니다. 제가 낭독할 에피소드는 소리내 읽는 즐거움 중에서 참으로 몹쓸 그 사람 이것만입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를 선택한 이유는 조선시대의 학자 박제가와 조선시대의 화가 김용행, 이 두 사람의 우정과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입니다. 보통 우정은 동성끼리, 사랑은 이성끼리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두 사람은 동성이면서도 평범한 우정보다는 사랑에 가까운 특별한 우정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서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출세의 문은 열려 있지 않았고, 그래서 둘의 마음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더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박제가한테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용행이 참 부럽습니다. 나도 박제가 같은 친구가 하나쯤 있었으면. 저희 낭독을 시작합니다. 참으로 몹쓸 그 사람 이것만. 소리내 읽어보면 참으로 몹쓸 그 사람이 생각난다. 나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한 그 사람. 기다림이 미움으로 바뀐 후에도 계속 나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이제는 미움이 또다시 몹쓸 그리움으로 바뀌어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사람. 그대는 어찌 그리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인지요. 그때 내가 망월사에 앉아 있을 때 그대는 잠시 소변 보고 오겠노라 하고 가더니 약속한 때가 한참 지나서도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대가 옥정사로 먼저 갔나 싶어 종을 보냈지만 그대의 흔적을 끝내 찾을 수 없었지요. 기다리다 못해 내가 천주사로 바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비와 우박이 섞여 내리더군요. 나는 망설이다 포기하고 밤새 잠을 설치면서 그대가 날씨 때문에 발이 묶여 나를 한없이 그리워하지 않을까 생각했다오. 그대를 찾아 헤매다 다시 국청사로 가서 여기저기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대의 행적을 알지 못했고 늙은 스님 한 분이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어제 한낮에 어떤 사람이 홀로 잠깐 경내에 들어왔다가 곧 나갔는데 어쩌면 그 사람이 아닌가 싶소. 그 말을 듣고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홀로 천주사에 갔는데
그대처럼 키가 훤칠한 사람이 등을 보이고 서 있길래 그제야 그대가 아닐까 내 마음이 무척이나 설레었다오. 하지만 그 사람도 그대가 아니었고 나는 또 헛걸음을 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고 말았소. 비로소 그대를 원망하기 시작했소. 그대는 어찌 그리 남의 마음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오. 우리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이불도 같이 덮고 잤으며 시도 함께 지었고 술도 같이 마셨는데 박제가 김용행에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클수록 내가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가 꼭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훨씬 많이 좋아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불화살을 맞은 듯 쓰라리고 얼얼할 것입니다. 북학기로 잘 알려진 조선 후기의 학자 박제가는 김용행이라는 사람에게 그런 감정을 느낀 것 같습니다. 조선의 유명한 화가였던 김윤겸의 아들이었고 본인도 명성이 자자했던 화가였지만 서울 신분이었기 때문에 출세를 할 수 없었던 김용행이었습니다. 뛰어난 학자였던 박제가도 서자였기 때문에 그 갑갑한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밥을 지어 먹고 술도 함께 마시고 잘 때도 한 이불을 덮고 잘 정도로 친했다면 그 우정은 오죽이나 돈독했겠습니까? 하지만 김용행은 바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친구,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해도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친구지만 박제가는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나자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친구를 이리저리 온갖 비바람을 헤쳐가며 찾고 있는 박제가의 절박한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마음을 압니다. 그를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인 줄 알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마음. 이토록 기다려도 오지 않다니. 이토록 사람을 무시하다니. 이토록 설레게 해놓고 이토록 참혹하게 기다림을 짓밟다니. 온갖 원망과 서름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어느새 또다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박제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마음이 서늘해지지만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그리워하고 이렇게 안타까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차라리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항상 기다리는 사람은 왠지 패배하는 것만 같고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이 강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그렇지가 않더군요. 항상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결국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진심이 남게 됩니다. 누군가를
일부러 기다리게 하는 사람은 항상 머리를 굴립니다. 그는 영악하거나 냉정하거나 기필코 무슨 사정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으로 인해 더욱 솔직하고 투명한 자기 자신에 가까워집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이를 헤아리게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패배하는 것, 손해보는 것, 뒤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나 자신을 비로소 발견하는 일입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심화투 12주라는 시간이 오늘 이 낭독회 소리내어 있는 즐거움으로 잘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말하기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낭독가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우정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은 애틋한 사랑에 대해서, 또 그리고 연대에 대해서, 그리고 추억의 보금자리인 부엌을 통해 또 그 엄마까지 저희에게 선물해 주시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 뭉클한 이야기들을 낭독에 너무 잘 녹여내 주셔 가지고 아주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저희가 낭독회를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 들어오셔 가지고 나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면서 또 채팅창에 여러 이야기 남겨 주셨거든요. 네. 임미주 선생님께서 "쌤들 좋은 낭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소리내어 있는 즐거움. 책 꼭 읽어봐야겠어요. 낭독하시느라 긴장되고 떨리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어요. 어깨 주물주물 톡톡톡." 해 주셨고요. 조정희 선생님, 앞서 걸어가시는 선배 선생님들의 낭독과 함께해온 열정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제 기초과정을 지나온 제가 너무나 담고 싶은 느긋함과 나다움입니다. 거기에 서로가 그리 함께 끈끈하게 손잡고 걸어가시는 모습 또한 아름다우십니다. 와, 감동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유현미 선생님께서는 어제는 기초반 낭독회를 들었고 오늘은 심화반 낭독쇼를 만났습니다. 기초반 선생님들 낭독은 풋풋한 열정이, 심화반 선생님들의 목소리에는 여유와 자신만의 색깔이 보입니다. 와, 우리 성공했는데요. 심화반 첫 수업을 앞둔 저도 열심히 낭독하면 저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겠죠? 선생님들의 더 깊고 다채로운 낭독 스토리도 응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멘트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결국에는 이 진성을 찾아가는 여정 안에서 자기다움, 매력적인 나다운 소리를 찾아가는 그 시간입니다. 오늘 선생님들의 낭독을 들으면서 '아 이것이 바로 이야기꾼이고 스토리텔러의 개념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피드백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박경랑 선생님, "이동 중에 들어와 잠시 듣고 가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역시 소리내어 읽고 들으면 확 박히네요.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박성희 선생님, "네. 잘 들었습니다." 얘기해 주셨고요. 와,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와 딸 응원합니다. 다른 쌤들도 모두 응원합니다." 우리 신순주 선생님과 이가인 선생님의 저기 엄마와 딸 모습에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김양효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신 또 우리 청자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자, 저희 오늘 꽃과 함께한 심화투 낭독회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마음 담아서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우리 낭독가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더 좋은 낭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반은 우선은 조금 남으시고, 예, 다른 분들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인숙 선생님. 네. 와, 인숙 선생님. 메시지가 각자의 특성을 살려 다양하게 들려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네, 정인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강의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낭독에 관심 있으셔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김영현 선생님은 또 미국에 계시거든요. 네, 시간이 맞으셨나 봐요. 그래갖고 들어와 주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네네. 잠시만요. 네, 저희 반만 남았네요. 와, 선생님들. 아유, 진짜 애쓰셨어요. 와, 진짜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어, 아이고,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좋지 글쎄요. 않았어요? 너무 잘했어요. 아, 그죠? 잘하시네요. 다들 너무 잘하셨죠?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미경 선생님 당황했을 텐데, 두 번째, 잘했어요. 어, 너무 잘했어요. 예. 아니, 근데 이영숙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이영숙 선생님이 선택하신 거죠? 센스 있게. 제가 안 그래도 신미경 선생님을, 왜냐면 신순주 선생님이 엔딩에 배치를 하고 멘트를 준비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와, 우리 이영숙 선생님 너무, 영숙 쌤 진짜 최고예요. 오늘 진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진짜 말씀 어, 잘하시고 너무 좋았어요. 울 와, 뻔했어. 오늘 진짜. 아니, 그리고 오늘 말을 정확하게 다 하셨고 거기에다가 그 문장의 말맛까지 다 살리셨어요. 어느 한 분 빠짐없이요. 예. 그래 갖고 귀에 그냥 앉아 있는데 이야기가 너무 재밌게 편안한데 너무 재밌게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 갖고 와, 오늘, 예. 정말 뿌듯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한 마디씩 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선생님들? 네. 다 운송을 해제하시고 예, 막 들어오세요. 네. 우리 영숙 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막 이거 왜 내 얘기지? 하고 뽑았는데요. 근데 좀 정말 요즘 매일매일 엄마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주로 부엌에서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고,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좋은 부엌에서 왜 그 맛이 하나도 안 날까? 이렇게 그 맛이 정말 못 내는 게 참 안타깝고 엄마가 보고 싶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읽게 돼서 참 기쁩니다. 엄마를 생각하던 그 매일매일 마음을 소리내서 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 네, 좋았어요. 아. 네. 자, 우리 혜신 쌤. 와, 엄마 시리즈. 와, 오늘 아유, 저는 앞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엄마 이야기는 이제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마음이 뒤에 뭉클해져 하면서 버리네. 조금 감정이 울컥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눌러야 되니까 목을 이렇게 누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사실은 잘 안 나오는데 뒤에 가서 평정심을 찾느냐고 너무 사실 고생을 했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뭐 이것도 제 삶의 한 페이지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근데 기록에는 안 남았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고요. 네. 그런데 그게 더 매력적이었어요. 와, 아, 저도 근데 찌찌뽀 네. 선생님 찌찌뽀. 그 매력, 목소리 예. 너무 이렇게 그걸 참으니까 이렇게 걸걸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게 이렇게 참 지금도 약간 매력적이었어요. 그런데. 예, 좋았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오늘 좋았어요. 그랬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게 네. 진짜 더 매력이 있었어요. 예심 선생님. 진짜요. 예. 너무 되게 좋았어요. 리얼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자, 네. 우리 혜진 선생님. 네. 아까 제가 시작 전에 화면 막 우리 꽃 화면 보면서 오늘 꽃이 주인공 아닌가 막 농담으로 그랬는데 선생님들 오늘 정말 예쁘시더라고요. 저 조금 앞쪽에 해가지고 여유
있게 이렇게 봤는데 꽃보다 아름다워요, 정말. 한 분 한 분 다. 그래서 너무 같이 하면서 뿌듯했고요. 저 아까 혜진 선생님 때문에 마음이 울렁여가지고 그 엄마 얘기 때문에 무슨 정신으로 낭독을 했는지 실수할